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브라이언 아사가 정리한 기술 혁명을 통한 역사의 발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보혁명까지 그러니까 쭉 역사 속에서 기술 발전 또는 기술의 혁명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보혁명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걸로 얘기했었죠. 그 시작은 퍼스널 컴퓨터, 즉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한 대씩 갖게 되는 그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인터넷 시대가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이 이제 세계 기술 변화를 선도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한 정보혁명 시대, 지금도 우린 여전히 정보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정보혁명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컴퓨터다. 그리고 이 컴퓨터는 계산하는 기계인데 단지 수학적 계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사 결정과 판단까지를 포함한 그래서 소위 계산의 밝은 기계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럼 이러한 컴퓨터를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컴퓨터의 역사를 얘기할 때 컴퓨터는 계산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의 역사를 얘기할 때 흔히 계산기의 역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의 계산 능력을 돕기 위한 최초의 기계로서 1643년에 만들어진 파스칼의 계산기를 꼽습니다. 파스칼은 여러분들 역시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수학 시간 또는 도덕 시간에 들어봤던 사람의 이름이죠. 파스칼의 계산기 그리고 우리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라이프니츠와 같은 사람들이 꿈꾸었던 인간의 생각을 계산식으로 바꾸고 그 계산식을 어떤 기계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컴퓨터의 개념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로부터 약 한 200년쯤 흐른 1834년에 영국의 수학자이자 발명가였던 찰스 베이비지라는 사람이 컴퓨터와 유사한 기계를 설계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기계를 이제 애널리틱 엔진이라고 불렀는데요. 무언가를 분석하고 계산해낼 수 있는 기계라는 의미가 되겠죠. 베비지는 기계식 컴퓨터를 최초로 개발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의 개발 이후에 더욱 복잡한 형태의 기계식 컴퓨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찰스 베비지의 그 이러한 업적을 기려서 영국 왕립 수학협회에서 1900년도 후반쯤에 이 기계와 똑같이 생긴 거를 만들어 봤다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1946년 드디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와 가장 유사한 기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기계의 이름은 ENIAC이었어요. ENIAC이라고 하는 것은 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alculator의 약자입니다. numerical이라고 하면은 수학적인 거죠. 수치적인 거. 인티그레이터라고 하면 적분기예요. calculator는 계산기죠. 그러니까 미적분과 같은 굉장히 복잡한 수학 계산들을 굉장히 빠르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기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컴퓨터가 아니라 굉장히 거대한 크기의 컴퓨터입니다. 높이가 5.5m, 길이가 24.5m, 무게가 무려 30톤이나 되는 거대한 거의 뭐 건물과 같은 크기의 그런 기계였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기계가 만들어진 이유는 군사적 목적이 되게 강했는데요. 당시에 미국 육군이 포탄의 탄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 7시간 정도 걸려야 탄도 계산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애니악을 통해서는 단 3초 만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난수 연구나 우주선 연구, 폭풍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그 다음에 일기예보 이런 것들에 이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애니악을 만든 사람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존 윌리엄스 머클리라는 물리학자와 존 프레스퍼 에커트라는 공학자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컴퓨터라는 것은 물리학과 논리학, 수학과 같은 것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컴퓨터를 실제로 형태가 있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학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앞에서 봤던 1946년에 애니악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 공학적 발전이 이러한 컴퓨터를 만드는 것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구상과 설계는 있었지만 실제로 컴퓨터가 그런 형태를 갖추고 우리 사람들에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앞에서 얘기한 1946년에 애니악이 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나타난 이 사진은 존 폰 노이만이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인데요. 가운데 있는 머클리와 에컬트가 만든 애니악이 최초의 컴퓨터이긴 하지만 컴퓨터는 사실상 그 기계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소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컴퓨터가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어 주어야만 컴퓨터는 결과물을 내는데요. 그렇게 컴퓨터가 어떤 인간이 원하는 것을 계산해 낼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폰 노이만이라는 분입니다.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불리는 컴퓨터의 구조를 설계를 했는데요. 폰 노이만 아키텍처 이전의 컴퓨터, 애니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전의 컴퓨터들은 어떤 한 가지 계산을 하고 나면 다시 그 컴퓨터를 새로 구성해야만 다음 계산을 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폰 노이만이 설계한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그 밑에 나와 있는 Stored Program Computing 개념, 즉 프로그램을 컴퓨터 안에 저장해서 컴퓨터가 어떤 한 계산이 끝나고 난 뒤에라도 또 다른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의 구조를 최초로 생각해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의 구조가 바로 폰 노이만 구조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컴퓨팅, 컴퓨터는 계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전기적 간섭을 덜 하기 위해서 이진수 계산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진수 계산의 기본적인 모델들을 전부 갖춘 사람이 존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천재였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 폰 노이만이 얼마나 천재였는가에 대한 일화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컴퓨터를 만든 머클리와 에컬트, 그 다음에 이 컴퓨터에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할 수 있는 존 폰 노이만, 이 두 사람이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네, 숨어져 있던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는 앨런 튜링이라는 영국의 수학자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본 분도 있을 거예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유명한 그 암호 애니그마라는 것을 해석하기 위한 기계를 영국군이 만들었는데요. 그 기계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앨런 튜링이라는 수학자입니다. 앨런 튜링의 이 유니버설 컴퓨팅, 즉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계란 뜻입니다. 이 유니버설 컴퓨팅의 개념은 진짜 이게 오늘날 컴퓨터에 가장 근접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존 폰 노이만이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냐면 바로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은
동성애자였어요. 지금도 뭐 동성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1920년대, 30년대 동성애자들은 사실 그 당시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앨런 튜링이라는 분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하고 화학적 거세를 당함으로써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서 1954년 자택에서 결국 생을 마감했는데요. 앨런 튜링이 죽을 때 사과를 청산가리에 담갔다가 한 입 베어 물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입 베어 문 사과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네, 애플 컴퓨터의 로고이기도 하죠. 물론 뭐 스티브 잡스가 그거를 생각해서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가 그런 회사의 로고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앨런 튜링이 만든 기계가 독일군 암호인 애니그마를 해독함으로써 전쟁을 2년 단축시키고 1,400명 이상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앨런 튜링이 동성애자였다는 이유로 앨런 튜링의 많은 업적들이 다 묻혀 있다가 1900년에 들어와서 이제 앨런 튜링의 업적들이 전부 드러나게 되고 다시 한번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정립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상을 바꾸는 정보혁명 그 핵심은 컴퓨터라고 했죠. 도대체 컴퓨터란 그럼 어떻게 이제 생긴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를까요? 네, 여러분들도 한 대 정도씩 갖고 있을 만한 그런 데스크탑 컴퓨터의 모습이죠. 사실 앞에서 설명했던 애플 2나 IBM PC 또는 매cin토시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를 갖고 있죠. 자, 이건 이제 노트북들입니다. 데스크탑과는 사뭇 다른 모양이지요. 하지만 뭐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범주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이건 컴퓨터라고 부르기보다는 스마트폰 또는 우리가 태블릿 PC라고 부르는 그런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사실은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전화기가 아니지요. 컴퓨터인데 전화 기능을 하는 거죠. 전화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들어있는 컴퓨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사실 예전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미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 스마트워치. 애플이나 삼성도 굉장히 이 스마트워치에 많은 그 사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컴퓨터들이죠. 그리고 이 컴퓨터가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예측이 있지만 그 중에 가능성 있는 또 하나의 예측은 이제 인간 몸에 심게 될 것이다. 컴퓨터를. 뭐 그런 뭐 좀 끔찍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예측도 지금 나와 있고 기술적으로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으로 현재 기술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뭐 윤리적인 문제나 의학적인 문제에서 다시 다루어 보아야 할 그러한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컴퓨터는 점점 소형화되어 가고 있고 급기야 인간 몸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컴퓨터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앞으로 어떻게 컴퓨터가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미래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IT 분야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의 미래 예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손정희 회장은 소프트뱅크 30주년을 맞이해서 직원들과 주주들에게 앞으로 300년의 변화를 예측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발표 중에 손정희 회장이 보여준 건데요.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트랜지스터라는 겁니다. 앞에서 컴퓨터는
이진수 계산을 한다고 했죠. on, off 이 두 가지를 가지고 0, 1 계산을 하는 거죠. 트랜지스터 하나가 0 또는 1을 표현한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랜지스터 하나가 0하고 1, 즉 한 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수가 얼마나 많으냐가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마치 인간의 뇌세포의 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인간 대뇌의 뇌세포가 한 300억 개, 그래서 인간 뇌가 다 합쳐서 1000억 개가 넘는 뇌세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뇌가 어떤 정보를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방식도 이 컴퓨터의 이진수와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뇌세포의 수와 트랜지스터의 수를 비교하면 컴퓨터의 성능과 인간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인간의 뇌세포의 숫자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컴퓨터의 트랜지스터의 수는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손정희 씨가 계산해 보니 2018년쯤에 이것이 이제 컴퓨터의 레지스터 수가 뇌세포의 수를 능가할 것이라고 2010년쯤에 예측을 했던 거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2016년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더 계산도 잘하고 판단도 빠르다는 것을 실감했었죠. 인간과 다른 동물의 뇌세포 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인간의 뇌세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00억 개 정도라고 할 때 침팬지는 80억 개, 곤충들은 약 100만 개라고 합니다. 즉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 인간보다 훨씬 미개한 동물들과의 뇌세포 숫자가 이 정도 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300년 후 인간과 컴퓨터의 능력의 차이는 얼마나 되느냐? 300년까지 갈 것도 없고 100년 후가 되면 인간을 1이라고 할 때 100년 후 컴퓨터 성능은 1해. 1해라는 게 잘 떠오르지 않죠. 네. 1조의 1억 배라고 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200년 후, 300년 후가 되면 뭐 이것을 더 이상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의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뭐 우리는 이미 지금 여러 AI 컴퓨터들의 성능을 통해서 인간보다 훨씬 계산 능력, 즉 사리 판단과 어떤 게임의 룰을 인지해서 게임을 해내는 능력이 인간보다 월등한 그런 컴퓨터들이 어떤 모습일지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컴퓨터는 인간보다 똑똑해질까요? 자, 똑똑하다는 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인간의 뇌는 지식, 즉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이 지식과 이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인 지혜, 이것을 컴퓨터적 용어로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식과 지혜를 자동으로 획득하는 시스템, 이것이 인간의 뇌라고 합니다. 즉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점점 많은 지식들을 쌓게 되는데 그냥 지식만 쌓여 있어서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인 지혜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지식들을 활용해서 어떤 판단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뇌의 구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간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바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데이터는 외부에서 넣어줄 수 있죠. 하지만 알고리즘은 외부에서 넣어주기가 힘들다는 거죠. 인간도 그렇잖아요. 인간도 알고리즘을 외부에서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자라면서 나이가 들고 자라면서 이 지혜가 점점 생기는 거죠. 외부에서 축적된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런 똑같은 과정을 컴퓨터가 거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렇다는 겁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스스로 학습하는 컴퓨터를 우리는 바로 알파고라는 형태로 이미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이죠. 네, 2016년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경기에 대한 포스터, 그리고 이세돌 구단을 이기고 난, 사실상 알파고라는 것은 이제 AI 프로그램인데요. 구글이 인수했던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었고, 그 회사의 대표가 인터뷰를 하고 설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AI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사실상 컴퓨터가 인간, 특히 바둑이라는 그 게임에서 인간보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고요. 다만 기계가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였죠. 오히려 두 번째 판인가요? 세 번째 판을 이세돌이 이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컴퓨터를 이긴 유일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그때는 그런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세돌 구단 이후에 많은 세계적인 바둑 기사들이 알파고와 대결을 했지만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한 번 이겼던 이세돌 구단은 유일하게 컴퓨터를 이겨본 그런 인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 인간이라 하면 지식, 지혜,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감정입니다. 인간은 이제 똑똑함을 넘어서 감정까지 가질 수 있는 컴퓨터를 보게 될 것인가? 네. 손정희 회장은 자신이 그런 컴퓨터를 바로 만들어서 선보였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페퍼라는 컴퓨터인데요. 손정희 회장과 인사하는 모습이죠. 페퍼가 나왔을 때 정말 세계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컴퓨터는 이제 로봇이죠. 이 로봇은 움직임에 초점을 뒀다기보다는 감정 표현에 초점을 두어서 실제로 이 로봇과 교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이 로봇이 나의 감정을 읽고 나에게 그 감정에 맞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최초의 로봇이었기 때문입니다. 손정희 회장이 내린 결론은 이제 인류 최대의 변화가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많은 종류의 로봇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전부 로봇들이죠. 이 중에는 이제 이런 인간의 형태를 갖춘 로봇도 있지만 그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형태의 로봇들도 많다는 거죠. 특히 위험한 곳에 집어넣을 수 있는 로봇들, 산업 현장이나 전쟁과 같은 곳에 투입하는 로봇이죠. 그래서 이러한 로봇의 종류가 이제 곧 생명체의 종류보다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이 맞을까? 결국 지능형 로봇과 공존하는 것만이 인류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 손정희 회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이렇게 많이 출현하는 지능형 로봇들과 공존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